먼저 카이스트 역사에서 그 인공위성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발과 그 발전에 대해서 그 귀한 말씀을 주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담화의 진행을 맡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원의 박범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담화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할까요? 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86년도에 카이스트 학부과정에 입학했고요. 학교 졸업한 이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위성 만드는 기술 배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92년도 7월 말에 한국에 돌아와서 99년도 말까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요. 이후에 99년 말에 같이 여러 친구들하고 창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세트레가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박성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7학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로 돌아와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뜻이 맞는 분들하고 창업을 한 이후에 계속 21년째 세트레가이에 근무하고 있는 김유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87학번 전산학과에 입학했던 이서림입니다. 저도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갔다 와서 인공위성 센터에서 2000년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으로 가서 SK텔레콤에서 그 위성 사업 기획 개발 추진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다시 대전 내려와서 지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86학번이고 박강민이라고 합니다. 앞에 우리 김영신 교수님과 그다음에 우리 박승동 의장님하고 같은 동기고요. 영국에 가서 인공위성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인공위성센터에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 2005년인가요? 2005년 이후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두 이제 공통점이 그 카이스트의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과학기술대학 KIT의 학부생으로 들어왔다가 그랬다가 그 이제 인공위성의 길로 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궁금한 게 그 학부의 KIT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대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이 어땠는지 조금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계기에서 그 인공위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면은 뭐 강압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유혹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인공위성이란 게 그 당시 80년대 말에 대학생들의 굉장히 커다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기대 KIT 86학번 소위 뭐 1기 입학생이었는데요. 과기대는 상당히 혁신적인 대학으로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학과 체제가 아니었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학부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생활하다가 자기 주 전공을 정하는 그런 학부 시스템을 갖췄어요. 이제 저는 컴퓨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전산학과를 이제 2학년 때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학부 건물 있는 낮은 건물 도서관에서 그 2층에 미국 대학의 브로셔가 있었거든요. 그걸 뒤져가지고 제가 주소로 봐가지고 제 마음대로 써서 편지를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써서 보내고 떨어졌던 기억이 났는데, 마침 광고가 하나 붙었거든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1년간 영국을 갔다 오는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 지원해라.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 기자님은?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시판에 붙어있는 유학생 모집 공고라는 게 한 가지 특이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을 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공짜로 유학 보내주네? 그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학생 모집하는 그 강의실에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인생에 이제 반전이 생긴 게 지금 이제 거의 한 30년 넘게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최순달 교수님이 첫 번째 저희들한테 던진 메시지가 이제 디보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책임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자극을 해주셨어요. 그게 큰 이유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위성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양반을 믿고 이 양반 밑에 들어가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르치는 학교도 별로 없었고 교재도 없었고, 근데 그런 어떤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정보는 많진 않지만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주로 영국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갔는데 왜 영국을 갔을까?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거는 하는 학교는 미국에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왜 특히 이제 서레이 대학이 중심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을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대학 차원에서 위성을 아무리 작더라도 위성을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곳,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 또 비용적으로도 가능한 곳,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새롭게 시작된 전자회로 중심의 인공위성 기술을 갖고 있는 곳,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따져봤을 때는 당시의 최적의 대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고 그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거가 그 학교 측으로 봤을 때 뭐가 특별히 더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은 이게 국제 관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시작을 한 게 있었을까요? Satellite Communication Engineering이라고 하는 코스를 들었지만 그 안에 이제 위성에 대한 부분과 텔레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고, 서리 대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적으로도 유니크했던 부분이 지금도 그 서리 대학에서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로 있는 저희들의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학과를 만들어내신 케이스고요. 사실은 저희가 가기 이전에 남아공화국하고 파키스탄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학생을 저희처럼 이렇게 몇 팀으로 몇 명을 보내려고 하니까 좀 가르쳐주고 거기서 만든 위성도 좀 만드는 거를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리 대학 안에 SSTL이라고 하는 Surrey Satellite Technology Limited라고 하는 회사를 학교가 9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남아공화국하고 파키스탄은 실제 학생들은 보냈지만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리 대학의 자회사하고 상업적으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대한 거를 처음으로 한 사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모범 사례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간 건 아닌데 네. 사다 보니까 요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화, 제도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이렇게 해서 좋게 해가지고 가고 또 다음 학생도 또 좋은 학생도 오고 그런 게 만들어진 거겠네요. 네. 근데 기술 이전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근데 특허도 있고 등등 관련돼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핏 들으면은 이 서리 대학에서는 굉장히 약간은 자선 사업가 비슷하게 학문은 누구한테나 다 열려진 것 같은 어떤 자세로 다 가르쳐주고 알아서 다 배워가면은 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러고 보면 이제 서레 대학이 교육 과정 자체가 위성통신공학 또는 스페이스크래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디그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유니크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위성을 만드는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 프랑스의 ENS대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고등과학원 같은 스페이스에 특화된 대학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뭐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리 대학이 선택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리 대학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제 이제 위성도 만들기도 했던 저희 지도 교수님이라고 하던 마틴 스위팅 그분 이제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저희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화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추진을 하시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최순달 박사님과 옆에서 최순달 박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 대학에서 지도 교수가 이렇게 없던 것들을 만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스태트랙 아이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그 스태트랙 아이도 그때 보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그런 어떤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하고 그 기술 이전도 하시고 그럴 텐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그때 그 경험이 조금 중요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그 경험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박선동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서리 대학에서 스핀오프했던 SSTL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정도 빌려왔다고 저희 회사가 빌려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뭐 같은 거를 다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최순달 박사님도 갖고 계셨을 것 같고 저희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이어받아서 갖고 있죠. 비록 저희가 공유하는 게 있지만 이것을 본인들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드는 체화하는 과정은 그거보다 더 기술 이전을 받는 기간 동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그 유학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없었는지, 뭐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는 어땠는지, 뭐 실험실 생활은 어땠는지, 아니면 뭐 영국 생활을 좀 즐길 시간은 좀 있었는지, 뭐 등등 뭐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는 89년도 10월 달에 가서 92년도 7월 달에 돌아왔으니까 한 약 3년 정도 있었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와 약혼을 하고 가서 1년 뒤에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집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아기까지 낳아서 왔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강인 박사가 뭐 어려웠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밥 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편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거 생각하면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또 그 친구도 같이 아르바이트하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석사과정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리별 1호 개발 들어가고 나서는 뭐 진짜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는 것도 서로 눈치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이제 매일 저녁에 실험실에서 남아서 일하던 그런 시간을 보냈죠. 소수의 젊은 그 공학도들이 영국에 그리고 또 다른 대학, 다른 나라에 소수로 보내져서 이제 그 특정한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이제 본인이 하고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일을 직접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프레임에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한국이 좀 필요한 거다. 그리고 뭔가 이 우주를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그전에는 갈 때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작업하고 그럴 때는 좀 뭔가 좀 보이고 이 길이 나의 어떤 퓨처 커리어의 하나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그거를 직감하셨나요? 거기서 경험했던
저의 전공 분야야 뭐 제가 잘하는 거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저한테 다른 데서 돈 주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로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추구하지 않았던 교육 방식이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자기가 뭔가를 해서 만드는 거는 대학에서 교육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영국 교육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뭔가를 구멍 뚫고 전선 연결하고 납땜하고 이런 거를 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체험시키는 형태로 저희가 일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배터리를 사다가 어떻게 고신뢰성이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지 그 프로시저를 자기네가 정의하고 그걸 선별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보조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필요한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걔들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잔근육으로 남았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요즘 그 공학 그 교육이랄까 뭐 이런 그 측면에서 뭐 좀 따끔한 뭐 그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그런 관점에서 그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카이스트 교육을 제가 이제 옆에 있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배운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들으면 저도 뭐 석사는 영국에서 했지만 박사는 카이스트 전산과에서 했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선진화되고 흥미롭고 잘 구성된 교육 과정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전산과 학생들은. 그래서 지금 전산과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이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외국의 이제 유명 대학들 스탠포드나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나 이런 대학의 교육 과정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데 카이스트 전산과의 교육 과정이 세계 최고 수준과 겨뤄서 거의 동등한 수준이구나, 떨어지지 않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카이스트가 최근에 더더욱 그런 교육 혁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교육 과정들을 구축해 놓지 않았나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일반 대학들이 할 수 없었던 혁신들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옆에 학교에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 분, 두 분씩 이제 귀국을 해서 인공위성 센터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별 1호를 발사하게 되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발사 날짜가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우리별 1호를 일단 남미의 프렌치 기아나의 발사장으로 먼저 가져갔지. 발사장으로 가져가서 발사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아마 장현석 박사가 남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어. 그때 발사장에 갔던 사람들은 영국에 귀국해서 한국으로 진짜 귀국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최초에 이제 목표로 했던 부분 자체는 그냥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가 아니라 위성을 우리끼리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거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별 2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우리별 1호 발사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시작했고 불과 1년 남짓해서 정말 외국 사람 도움 없이 우리끼리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분위기 올리고 뭐 교신하고 뭐 그랬던 그런 게 영상으로도 있나요? 그 자료가? 그 나사 근데 뭐 휴스턴에서만 하는 그런 게 그 영화에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있어요? 네. 유튜브에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도 있고 당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대전에 내려와서 기사목 첫 번째 교시니까 역사적인 순간이다. 촬영팀이 와 있기도 했고
발사장에도 이제 장관님도 가셨고, 네, 최순자 박사님도 가셨고, 대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물론 저희는 완벽하게 만들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불안감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본 게 영국에서 만든 위성의 교신 실패였거든. 우주에서의 교신 실패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프렌치 기아나 상공에서 이제 로켓가 발사되고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뒤부터는 이제 저희 관제국에서 인공위성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위성한테 명령을 보내서 깨어나라라는 명령을 처음에 보내주는데, 그럼 이제 위성의 송신기 같은 게 이제 켜지면서 첫 번째 위성 상태 정보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첫 번째 위성이 우리 대전 상공을 지날 때 바로 성공하지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에피소드 기억나는 건 있어요. 뭐냐면 거의 순조로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별 1호에서 우주에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카메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카메라로 우리나라의 땅을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위성이 굉장히 안정화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방송국도 모르게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네,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알리지 않고 저희끼리 미리 내려서 봤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우리나라의 사진인데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진이 한반도 사진이 딱 나왔습니다. 한반도 사진이 딱 나왔는데 옆에 안테나 귀퉁이에 이상한 짝대기 4개가 탁 찍혀 있는 겁니다. 구름이 막 뭉게뭉게 있고. 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여기서 그 신호를 줘서 위성을 깨우는 그 작업, 그래서 그 순간도 굉장히 짜릿했을 것 같은데 했을 때 이게 마치 그 컴퓨터 온을 한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 위성이 이게 그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혹시? 지상에서 위성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개인이 높은 안테나를 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가는데 실제는 조금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트라이를 하고 일부러 이렇게 방향을 조금 틀어주기도 하고 하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계속 켜져 하고 이제 온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저희가 실험실에서 시험할 때 듣던 그 소리가 딱 들리죠. 근데 그게 약간 잡음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그 아주 뚜렷한 톤이 딱 들리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저희끼리는 하죠. 그냥 하죠. 그럼 일단 켜졌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 모듈레이션 방식도 바꾸고 변조하는 그 데이터가 실리는 것들까지 다 세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에 숫자가 딱 뜨기 시작해요. 인공위성 하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어떤 그 변화 뭐 그런 건데, 그거 말고 이 라디오를 네, 우주에서 방송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그걸로 그 원하는 사람은 좀 청취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주에서 오는 메시지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선하네요. 어떤 정확한 임무를 가지고 하는,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측정한다거나 시험한다거나 이런 임무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나사의 미션들 중에 지구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언어를 녹음시켜가지고 그걸 우주로 보내고 누군가 혹시 꺼내볼까? 이런 걸 기대하듯이 저희도 그냥 우리말 방송을 우주에서 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듣는다. 이런 시도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들한테 생활의 범위를 갑자기 우주로 확 넓혀주는 신선한 시도 같은 거였던 거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어떤 기사화가 되고 아니면 진짜로 그걸 어떤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 뭐 이런 거 하는 그 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받아가지고 나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전해지고 그랬었나요? 그건 가장 큰 그 영향이 있던 거는 저희가 그 남극 세종기지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는데 그 안테나를 저희가 남극에 설치하면서 가족들이랑 편지를 써서 보내면 저희가 프린트해가지고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또 패킷 통신으로 맞아. 네. 아 그랬어요? 그 이후에 그 남극 기지에서 일하셨던 분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거 되게 고맙게 잘 썼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아마 찾으면 아직도 나올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90년대 초반에 뭐 우주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그랬던 상황에서 이런 그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우리별 2호, 3호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90년대가 그런 그 시대였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저는 우리별 사무할 때 이미 탑재 장비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고 들어왔었는데 이게 전에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촬영이 될까를 실험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실험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실험실 창가에다가 놓고 그 수행 맞을 때 쓰는 그 비닐봉투에다가 물 같은 거를 담고 압력을 줘가면서 그 탑재 장비가 천천히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스캐닝을 하게 만들어서 실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보고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2호의 성능과 3호의 성능은 굉장히 자세 제어 방식부터 사진 찍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뭐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번 중간에 만들다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끼리만 또 치고받고 많이 했죠. 이렇게 처음에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하나 개별은 동작을 잘 하는데 또 모으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해가지고 저희 93년에 2월, 92년에 1호 쏘고 93년에 2호를 쏘았고 3호가 99년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6년 내내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여러 번 사이클 돌면서 모델을 갖다 개발하고 붙여가지고 시험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고민하고 또 바꾸고 단계를 여러 번 거쳤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모아가 시험이 잘 되고 발사까지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그때 정말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 전에는 1호 때는 저 영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 2호 때는 그 헤리티를 갖고 우리가 만들어 본 거고 3호 때는 아예 개념까지 바꿔가지고 개념까지요? 예. 스크래치부터 했던 거였죠. 아주 밑바닥서부터 다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나 아니 다른 나라에서 그 실험적으로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상용했던 것들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합을 해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스크래치가 맞죠. 네. 다시 하고 나서 해외에서도 처음을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네. 아, 소형 위성으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호평을 많이 받았고 기술적으로는 접근 방식이 지금 흔히 말하는 뉴스페이스와 같고요. 단지 그 당시 때는 이게 이제 산업화 쪽이랑 연관이 된 게 아니고 이제 한 연구 조직이 이제 기술적인 혁신을 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을 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뉴스페이스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민간 산업, 상업화 이런 것 같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는 같죠. 전 돌아오면 우리별 3호를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그 KIT에서 교육받았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걸 재밌게 하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냥 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카이스트가 대학인데 그 정부 출연 연구소도 아니고 대학인데 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 자유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과 학생들한테 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연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게 비정규적으로 했다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고용의 안정성이 유지가 안 된다면은 사실은 의욕이 상실되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정부랑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을 그 시기를 지나가는 저희들이 느꼈을 때 그 당시 시점에서 저희가 느꼈던 일들 그 시점과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옛날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료들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이제 스토리들을 끼워 맞추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놓고 돌아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판단을 하고 괴로워하고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만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더라.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심각하고 뭔가 잘못됐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가 이거를 기억을 돌려보고 또 그 결과들을 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과를 내고 있었다. 과연 어떤 게 그 당시에 우리가 했을 선택으로서 옳았던 것일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나서 한 20년을 확 뛰어넘어가지고 우주 산업이라는 얘기가 요새 좀 나오고 있고 또 뭐 우주 관광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 관광이라든지 위성을 만들고 이러는 게 이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기관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실생활에 사용하는 종의 통상적인 제품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일종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그리고 앞으로 한 2,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우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뭐 정부나 카이스트와 같은 학교 그리고 연구기관 저희 세트레가이 같은 산업체가 정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우리나라 미래 우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얘기도 많은데 시간상 오늘 담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